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1, 2심 재판 수행해서 무죄 확정 판결 받은 의사 리베이트 무죄 사건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은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 지점 직원 C로부터 리베이트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특징은 보건복지로부터 수사를 의뢰를 받아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된 사건인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검사가 인지해서 입건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잘못하면 검사 엎어서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잘 살펴보면 무죄 판결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심 재판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 직원 B와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주장은 여러 법리를 조합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제약회사 직원 B와 C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공모해서 지급하였다고 하는 제약회사 직원 B와 C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B와 C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해서 참고인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판결 중에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 자격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기소된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법리는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는 그렇지 않으면 검사의 자의적 기소 여부에 따라서 증거 법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1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와 같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법리와 규정을 종합하면 직원 B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문조서로 볼 수 있고 검사 작성의 공범들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공범들이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지금 B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직원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제약회사 직원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는데 왜 검사 작성 직원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역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 판사가 판결문에서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직원에 대한 정신문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문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제약회사 본사, 지금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주체는 지점이거든요. 제약회사 본사는 지점에 리베이트를 내려보낸 이후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기한문에는 공소사실의 600만 원이 아니고 1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맞지 않죠, 그죠? 그리고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제약회사 직원 C의 경우 본사로부터 다른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조로 920만 원을 지급받아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본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1,4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검찰 최초 조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C가 아닌 지금 B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나중에 다 소설로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후 진술 번복해서 지금 B는 리베이트 현금을 지금 C에게 건네주었을 뿐 자신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 진술에서 지금 C는 지금 B로부터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전달받아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정에서 제가 정인신문시 지금 B와 지금 C의 진술이 모순됨을 추궁을 하니까 결국 뭐라고 정을 하냐면 본사로부터 내려온 리베이트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영업비로 사용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을 하더구만요. 다시 말하면 본사로부터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1,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그거를 피고인한테 리베이트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영업비로 사용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을 어떻게 났느냐. 직원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직원 C의 법정에서의 증언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에서의 증언이 본사로부터 내려온 리베이트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영업비로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직원 C의 법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원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직원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 검사는 직원 C에 대해서 다시 정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의 이러한 직원 C에 대한 정인 신청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논거는 형사소송규칙 156조 5 제2항 제2호는 제1심에서 정인으로 신문하여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항소심에서 정인신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직원 C에 대한 정인신문이 부득이함에 대해서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의 직원 C에 대한 정인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사 정인 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결국 항소심은 직원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직원 C의 원심 증오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에 관해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되지 않아 검사가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신문을 한 공범에 대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최초의 판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순된 검찰 진술을 적절히 활용한 직원 B와 C에 대한 정인 신문이 주요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직원 C로부터 본사에서 내려온 리베이트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영업비로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정언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소송규칙 156조 5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한 항소심에서의 검사의 정인 신청을 기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